네. 스튜디오가 정말 더워서, 네. 여러분도 좀 지치셨겠지만 같이 힘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을 낼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소개해 드릴게요. 정고기 선생님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조정목 선생님이 나와주셨고요. 상처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3년차 조정목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그 General Principles of Wound Management Introduced to Plastic Surgery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이게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탁과 선생님들이 성형외과적인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과가 주로 이제 운드를 많이 보니까 컨설트도 그런 게 많이 나서요. 그쪽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대한전공의협의회 선생님들과 지금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온드 매니지먼트, 프레셔 소어 진행하는 걸로 네, 인트로덕션, 온드 매니지먼트, 프레셔 소어 FAQ로 진행을 하겠고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넘어가요. PPT 이거 확인하신다고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서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도 보시지만 의대생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다고 하셔서 대학병원 성형외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스틱 서저리의 어원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에서 시작됐는데요. 포밍이나 몰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어졌던 부분을 재건을 해주는 포밍이라는 의미와 기존에 존재를 하지만 노멀한 쉐입을 슈퍼노멀로 바꿔준 몰딩이라는 의미를 같이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재건과 미용 모두를 같이 커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미용이나 재건 수술이 굳이 나눠져 있지 않고 트라우마라던가 기존에 좀 많은 데미지를 입은 부분이 재건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쉐입을 좀 더 좋게 해주는 미용 수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용이랑 재건을 둘 다 같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환자의 바이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 겉모습 외모나 쉐입이 결국 그 환자의 자존감이나 셀프 이스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나름 정신적인 바이탈을 다룬다는 자부심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성형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팀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익스트리미티 리컨스트럭션 팀은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틱한 익스트리미티 혹은 살코마 혹은 뭐 DM풋 같은 익스트리미티 데미지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브레스트 팀은 브레스트 캔서 환자분들의 브레스트 리컨스트럭션 혹은 오그멘테이션이나 리덕션 같은 만모플라스티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레니오페이셜 팀은 페이셜 너브 리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너브 그라프트와 머슬 그라프트를 같이 그 플랩으로 마이크로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을 해서 페이셜 너브 리애니메이션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컨제니탈 디포미티가 있는 클레프트 립 환자들에게서도 환자의 일생을 함께 통틀어서 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조 서저리와 같은 에스테틱 서저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운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드 매니지먼트의 히스토리를 먼저 찾아보면 사실 성형외과 학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트라우마가 많았던 환경에서 처음 발전을 해온 면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앙브라즈 파레라는 AC 1510년도에 계셨던 선생님이 처음에 운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프렌치 닥터 분이시고 이전에는 앰프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그 앰프티에다가 그 끓는 기름을 부어서 다 지져버리는 식으로만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sepsis로 넘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장미유랑 달걀을 섞어가지고 그 수술을 한 앰프티 끝에다가 발라주면 그 이전과 같이 기름으로 지지는 수술법보다 훨씬 운드가 좋아지는 경향이 많다는 걸 발견을 하셨고 그 본인이 수술법을 발견한 것과 이런 식으로 드레싱을 진행한 것을 책으로 많이 엮어서 그 당시에 많이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남겼던 말이
나는 단지 상처를 보호하는 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이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얘기가 저희가 실제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운드 매니지먼트와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상처는 인절이라던가 아브레이전, 브루이즈, 스카, 라서레이션 등 온통 모든 상처를 다 포함하는 개괄적인 개념인데요. 저희가 주로 다루는 운드는 한국어로 바꾸면 창상에 가깝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피부, 점막 등의 연속성이 깨진 것을 말합니다. 피부나 점막 등이 깨져서 그 벌어져 있는 부분을 다른 조직을 떼와서 덮어주던지 아니면 그게 저절로 나아서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창상 힐링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픈 운드와 클로즈드 운드로 나누고 기간에 따라서 어큐트 혹은 크로닉, 그리고 뎁스에 따라서 슈퍼피셜, 파셜 티크니스, 풀 티크니스 같은 그 개념으로 나눕니다. 밑에는 간략한 예시인데요. 아브레이전은 에피텔리엄이 까져서 생긴 상처이고, 라서레이션 다음과 같이 아예 에벌전이 된 부분이 보이고 안쪽에 서큐테니어스 페이시 노출이 된 부분도 보이고요. 브루이즈는 클로즈드 운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은 수술해서 저희가 만든 인시전인데 이런 수술 인시전도 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드 클로저를 위해서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도입해오는 개념이, 실제로 저희가 운드힐링에 대해서 배울 때 수축과 상피화가 그 메인 기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축은 운드가 이제 마진으로부터 중심부로 줄어들면서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기전입니다.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가 주로 그 역할을 하고요.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마진 쪽에서 파이브로틱 티슈와 콜라겐 신테시스를 많이 진행을 해서 스카 컨트랙처가 일어나서 실제로 기존 운드보다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운드 클로저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에피텔리알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운드 마진에 케라티노사이트들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데, 얘네가 표피랑 진피 사이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들이 셀 마이그레이션을 이루어내면서 한 층 혹은 두 층의 에피텔리엄을 형성을 하게 되고, 셀 마이그레이션이 마진부터 가운데로 일어나면 반대쪽에서 오는 케라티노사이트와 한쪽에서 진행하는 케라티노사이트가 서로 만나거나 혹은 운드가 완전히 셀들로 다 덮이면 클로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시 사진인데요. 위쪽에 보이는 사진은 에피텔리알리제이션이 진행이 된 사진이고, 제일 마지막 사진처럼 완전히 운드 겉이 덮이게 되고, 그 아래쪽은 에피텔리알리제이션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마진에서 케라티노사이트가 만들어내는 케라틴들이 각질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운드 힐링이 적절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스카 컨트랙처가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드레싱법이라던가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운드의 뎁스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는 사실 에피텔리엄 같은 경우는 앞에 용어도 에피텔리알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상피화가 일어나고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깊이 이상의 덜말 인저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미스가 운드 힐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미스가 슈퍼피셜 더미스와 딥 더미스로 나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슈퍼피셜 더미스는 파필라리 더미스, 그 다음 딥 더미스는 레티큘러 더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딥 더미스에 있는 필로세바시우스 유닛이 운드 힐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이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부근에 위치한 이 유닛 주변에서 에피텔리알리제이션 및 운드 힐링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닛과 이 뎁스 개념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임상적으로 운드를 평가할 때는 에피텔리엄만 다쳤거나 아니면 파필라리 더미스 정도에만 운드가 들어가 있는 슈퍼피셜 인저리, 일단 필로세바시우스 유닛까지 데미지를 입은 딥 인저리, 완전 서큐테니어스 팻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조직이 노출된 풀 티크니스 인저리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더멀 리페어 같은 경우는 사실 겉에 살짝 까지면 금방 다 낫잖아요. 어큐트 리액션을 통해서 상피세포 재생이 보통 24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편이고, 에피텔리알리제이션이 완료가 되는데도 사실 크기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2-3일 정도면 에피텔리알리제이션이 완료가 되는 편입니다. 슈퍼피셜 더멀 리페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과 파이브로블라스트로 인한 콜라겐 신테시스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최대 7일 정도 시간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의 컨트랙처가 일어나면서 운드가 스카 및 운드 사이즈가 형성이 되는데 2주에서 3주, 보통 1차적으로 낳는데 2-3주가 낳는다고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티크니스 운드 리페어부터는 사실 스폰테니어스하게 낫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걸 낫게 하는 방법이 보통 프라이머리 인텐션, 세컨더리 인텐션을 개념을 도입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프라이머리 인텐션은 보통 다 알고 있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려있는 상처를 꼬매주면 당연히 잘 낫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수술적으로 봉합을 하는 게 가능하면 가장 좋은데 보통 저희과로 의뢰되는 운들은 이런 게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수술 없이 자연 치유를 도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컨더리 인텐션에 의한 운드 클로저를 도모를 한다고 하고 아래 보이는 게 그래뉼레이션 티슈인데요. 에피텔리엄이나 그 표피 진피가 결손된 부분에 그래뉼레이션을 채워서 이 부분이 나중에 스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낫는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드 힐링이 이런 식으로 환자가 운드 힐링을 이루어내는데 물론 의사의 프로시저나 드레싱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 팩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 자신의 영양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질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치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실 때 이런 영양적인 요인이나 환경적, 질병적인 요인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희 쪽 컨설트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콜라겐 신테시스를 당연히 촉진을 할 거고 알부민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방광기가 너무 짧아서 저희는 보통 선호를 하지는 않고 프로알부민 수치로 단백질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필수 영양소도 포함이 되고요. 하이포볼레미아가 있는 환자에서는 조직 산소 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드 힐링이 좀 더뎌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이폭시아가 있는 경우에도 콜라겐 신테시스가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폭시아가 있는 경우에는 인펙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인펙션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산소 분압을 떨어뜨리고 그 염증 인플라마토리 페이즈가 길어지면 운드 힐링 자체가 더뎌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다이아비티스도 하이폭시아나 하이포볼레미아 같은 문제를 마찬가지로 일으킬 수 있고요. 유레미아나 존디스는 그 자체 질병도 문제지만 말누트리션을 유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다른 이뮤노서프레센트들이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그 작용을 저해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콜라겐 신테시스를 저하시킵니다. 저런 팩터들이 다 만족이 되었고 상처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스키믹 데미지가 굉장히 심한 경우 아니면 본 익스포저가 된 오픈 인저리가 있는 경우 아니면 환자의 제너럴 컨디션이 너무 푸어해서 운드가 낫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환자 팩터를 잘 조절을 하거나 드레싱을 잘 해준다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운드가 있으면 사실 이미 성형외과 쪽으로 의뢰가 많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풀티크니스 운드 혹은 뭐 오픈 운드 심한 만상 창상은 저희 쪽에서는 수술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운드패드가 프리퍼레이션 될 때까지는 뭐 데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MPWT를 적용을 해서 환자를 미리 좀 매니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스킨그라프트나 플랩을 이용한 커버리지를 계획을 합니다. 스킨그라프트는 스플릿 티크니스랑 풀 티크니스로 나눠지고 환자의 수술 부위, 환자의 상태, 운드 뎁스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요. 플랩도 로컬 플랩이나 프리 플랩의 개념이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만상 창상은 해당 병원 성형외과로 의뢰 주시면 됩니다. 드레싱, 사실 이 강의를 처음에 준비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 쪽으로 운드 매니지먼트가 오는 환자들이 드레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운드 힐링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이스처 인바이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드라이어과 웻의 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말라 있거나 너무 웻한 경우의 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드레싱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너무 드라이업이 돼 있는 운드는 좀 더 촉촉하게 해주고 또 너무 젖어 있거나 디스차지가 많은 운드는 좀 마르게 해줘서 적정성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번 비너스 어서레이션이 있는데 위에 뭐 드레싱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커버리지가 전혀 안 돼서 마진도 다 말라 있고 에스카가 생기고 끝에 보면 발끝에는 각질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운드가 다 컨트랙처가 돼버리고 그 힐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촉촉한 드레싱 젤을 도포를 해서 위에다 덮어주고 보호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도 컨설트가 되게 많이 오는데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는데 디스차지가 좀 나오는 경우에 이 엑주데이트나 디스차지를 충분히 흡수해 줄 수 있는 드레싱 재료를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소위 운드가 뿐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루어진 운드도 잘 붙지 않고 디센스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이나 실제 매니지를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쓰는 재료가 다르고 레셔널레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뉴트럴 인바이러먼트를 유지시키는 건 모든 분들이 되게 강조하는 거고 실제로 임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생각을 조금 이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본인의 매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진행을 해주시면 환자들의 운드 힐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레싱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드레싱 재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꺼즈 드레싱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이업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꺼즈가 좋은 점은 뭐 베타딘이라든지 셀라인으로 소킹을 만들어서 안쪽에 패킹하는 용도, 2차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꺼즈 같은 게 운드에 붙어 있다가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데브리망 효과도 조금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텍션 능력이 좀 떨어지고 운드를 드라이업 시키기 굉장히 쉽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 드레싱은 사실 흔하게 1차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아니고요. 대신 트랜스페런트 하기 때문에 운드 상태를 즉석에서 이제 굳이 드레싱을 까보지 않고도 안에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는데, 엑주데이트나 디스차지를 흡수하는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드레싱의 재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하이드로콜로이드랑 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오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엑주데이트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흡수력이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쪽 오톨라이틱 데브리망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네크로틱 티슈를 오톨라이틱 데브리망을 좀 시키고 그 이후에는 주변에 겔처럼 차올라서 부근에 있는 운드를 프로텍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겔처럼 안에 차오르게 되면 이게 퍼스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펙션이 마스킹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있고, 인펙션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에 인펙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운드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잘 붙고 떨어지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드레싱 재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폼 드레싱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재질도 너무 많고 종류도 진짜 많은데 엑주데이트를 흡수하는 데 훌륭한 효과가 있고 실제로 흡수력은 하이드로콜로이드보다 훨씬 좋은 편인데, 엑주데이트나 디스차지를 흡수하고 나서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실제로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운드가 드라이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새는 뭐 실리콘 보더를 많이 붙여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고정력이 하이드로콜로이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아까 말씀드렸던 걸 적어 놓았는데요. 환자의 운드 이밸류에이션을 뭐 시크니스라든지 디스차지 양, 사이즈, 언제 생겼는지 이런 걸 공통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어떤 드레싱 재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판단을 하시고 매니지를 진행을 하시다가 무리가 있으시면 성형외과랑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뢰가 굉장히 많이 나는 MPW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큐라백이랑 피코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큐라백은 프레셔를 조정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낮은 프레셔부터 높은 프레셔까지 사이클링 모드, 뉴트럴 모드를 조정해서 걸 수 있고요. 피코는 간단하죠. 저기 네모나게 조그맣게 보이시는 저게 음압을 걸어주는 기계인데 저거를 들고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외래 팔로우하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압 치료기입니다. 상황의 TPO에 맞게 MPWT 종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적응증은 사실 뭐 DFU나 비너스 얼서나 거의 모든 오픈 운드에 사용을 할 수 있죠. 운드 사이즈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운드가 크로닉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그 셀 자체의 쉐입이나 펑션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를 많이 해주고, 나오는 디스차지나 이데마를 줄여줘서 오스모틱 오미오스테이시스를 유지시켜주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모스트 인바이러먼트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한 운드에서 디센스나 헤마토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MPWT가 만능이 아니라서 간혹 가다가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클로저 된 운드에 걸어 놓는 건 좋은데 뭐 DMFC도 굉장히 심한 분이라던가 티슈 이스키미아가 심한 분은 디스탈 퍼퓨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가해졌을 때 운드의 티슈 퍼퓨전이 이걸 못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DMFC는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차지가 나온다고 백드레싱을 달아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안쪽에 액티브 인펙션이 있거나 퍼스가 콜렉션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서 이걸 덮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인펙션이 마스킹이 되고 퍼스가 드레이니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펙션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용을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운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레셔 소어 관련해서 저희 쪽에 컨설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사실 이것도 운드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매니지하는 게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토미적으로 세이크럼이나 힐, 버톡 같은 그라비티 디펜던트한 곳에 많이 생기고요. 카필라리 디스탈에 있는 카필라리 클로징 프레셔가 보통 3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카필라리 클로징 프레셔의 더블링 되는 수치 그리고 60 이상의 프레셔가 2시간 이상 가해지면 그 부분 조직에 퍼마넌트한 이스키믹 데미지가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포지션 체인지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파인에서는 세이크럼이나 버톡, 힐이나 옥시풋 같은 데는 50에서 60 정도의 프레셔가 가해지고 그다음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제일 바닥에 닿는 이스키움에는 최대 100까지의 프레셔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마찰이라던가 시어링 포스 밀리는 거 그리고 아래쪽이 축축하다던가 하면 훨씬 더 소어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보통 운드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제 수술장 같은 데 스킨 평가할 때 블렌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겉에 있는 에피텔리엄만 데미지를 입었을 때 스테이지 1이고 더미스까지 파셜 티크니스로 스킨 로스가 있을 때가 세컨드 스테이지, 서큐테니어스 백까지 풀 티크니스로 스킨 로스가 있을 때가 3,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머슬, 텐던, 본, 리가먼트 등의 구조물이 익스포저가 됐을 때를 스테이지 4로 봅니다. 보통 스테이지 3 이상에서 저희 쪽으로 컨설트가 많이 나는 편이고 MPWT 등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운드 매니지먼트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프리서플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소어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수술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적절한 인디케이션을 설정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즈 패킹 드레싱이나 베타딘 소킹 드레싱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MPWT는 다 아시다시피 비용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현 상태를 고려를 해서 어떤 식의 드레싱을 적용하실지 주치의 선생님이 보호자분들 혹은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어가 인펙션이 심하거나 안에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데브리망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컨설트 OP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프로텍션이라서 포지션 체인지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게 이런 교육이 사실 소어에는 거의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인디케이션을 설정을 할 때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수술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말뉴트리션을 먼저 교정을 해야 온도가 잘 낮고요. 그리고 환자가 평소 활동 반경이 휠체어를 타는지 뭐 아니면 완전히 컴플리트 배드리든인지 기대 여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플립 플랩이나 뭐 프로펠러 플랩 같은 수술을 하게 되면 포지션 유지가 진짜 중요한데 그런 게 되는 사람인지 오베이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오래 임상 경험이 오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몇 개만 뽑아왔는데요. 병동 환자가 라서레이션이 생겼을 경우에 언제 꼬매야 되느냐 이게 응급이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스카링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페이셜 라서레이션이 실행되는 게 옳습니다. 다만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만 시행되면 인펙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해 주셔서 매니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수쳐되어 있는 부분이 까맣게 변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처 사이트에 스킨 퍼퓨전이 저하가 돼서 스킨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 환자의 제너럴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스티치를 제거해서 포리언 바디를 제거를 먼저 해주고 드레싱 치료를 하다가 추후에 재봉합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그 수처를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맞은 네크로시스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복 수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겉에 보시면 표피는 다 붙었는데 안쪽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서큐테니어스 팻을
그 수처를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물게 되면은 팻은 바스큘라리티가 좀 서큐테니어스 팻 자체는 바스큘라리티가 푸어하기 때문에 팻 네크로시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데드 스페이스, 뭐 터널링, 디센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텐션을 실제로 받아주는 거, 앱도미널 운드를 리페어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파시아랑 위에 있는 더미스이기 때문에 팻보다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봉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성형외과는 미용이랑 재건을 같이 시행하는 과고, 상처를 평가할 때는 기간이랑 깊이, 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의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병동에서 프라이머리로 드레싱을 진행하실 때는 웨트한지, 드라이한지에 대한 평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욕창은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종원 선생님께서 상처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하나 정도 받고.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들어왔다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관련된 질문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추후에 저희가 따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폼 제제를 설명해 주실 때 이 폼을 자주 갈지 않으면 오히려 드라이업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계속 새 거로 교체하면 오히려 걔가 이제 흡수율이 너무 좋으니까 더 드라이업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운드가 드라이업 되지 않으면 계속 자주 갈아줘야 하는지 하나랑요. 이건 저도 너무 궁금해서 꼭 여쭙고 싶은 건데, 이 소어 드레싱을 할 때 이 프레셔 소어로 생기는 경우에 스툴 때문에 컨타미네이션 되면서 운드가 이제 자주 계속 교체하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관리하는 팁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건 운드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라서, 디스차지가 많은 운드는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웻해지는 거고, 디스차지가 적은 운드는 너무 자주 갈아주면 드라이업이 되는 거라서, 그 폼을 붙였다가 뗄 때 보시면 디스차지가 묻어나는 양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 너무 많이 있다든지 거의 안 묻어났다든지 하는 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셔서 교체 주기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얼선은 저희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갈기는 하거든요. 근데 디스차지가 좀 있으면 하루에 BID, TID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컨타미네이션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을 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MPWT로 실링을 완전히 해버리면 그 주변에서 인펙션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가 안에는 웬만하면 에이셉틱한 프로시저를 유지를 해서 백을 달려고 하니까 그게 적게 그 MPWT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 뭐 서저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장기간 에이셉틱한 프로시저가 필요한 분들은 콜로스토미를 진행을 하라고 그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환자들은 콜로스토미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DM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